리더가 P급이면 참모는 C급이다. 유시민 작가가 던졌던 이 한마디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의 현장,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바쁘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네. 라고 분기탱천하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그게 뭔지는 유시민 작가의 예지력과 통찰에 요즘 놀라고 있어. 왜냐?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나와서 한 말이 지금 현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지력과 통찰로 부족해. 신통력 수준이에요. 완전히. 진짜요? 예를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들면. 먼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리더가 B급이면 함께하는 참모들은 C급이다. 네. 지금 뭐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김영선 전 그리고 김대남 전 비서관. 와, 저는 이분들이 정치하는 것들을 보니까 진짜 멋지죠. 너무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에요. 맞아요. C급이라는 표현도 아까워. 아까워. 세비 반띵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와, 어질어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 기사 안 되면 저 기사 한번 해보려고 기웃거리고 말이 안 되잖아. 왜냐 정말 그때 그렇게 표현했지. 자리만 준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들만 모인다. 네. 말씀하셨잖아. 와, 그게 지금 현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렇게 극우 유튜버를 볼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좀 뭐 심각하게 그렇게 뭐 고민합니까? 자기 위로받으려고 보는 거지. 라고 표현했는데 네. 김대남 비서관이 명확하게 그 워딩을 썼어요. 우와.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제 막 저거 없잖아. 뭐 방송 볼 만한 게 없잖아 지금 요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면 마음 편하시고 뭐 위로도 삼고 그러시죠. 대통령이 그거 보면서 위로받으려고 본다. 위안받고. 명확하게 보셨잖아요. 예. 네. 원래 욕 먹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먹어본 자만 알지 이거를. 네.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이제 순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순환? 네. 지금은 가시밭길이지. 나 정도 자존심도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순환도 그런 순환이 없습니다. 목 잘리기 직전이야. 예. 야, 세상에 밥 먹는데 너만 오지 마 하고 빼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정말.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랬잖아. 두 번이나. 아, 대놓고 너만 오지 마. 이거는 사실 아니,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유일하게 진심이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밥 먹는 거잖아요. 거기서 뺀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지. 정말 큰 거야. 가장 중요한 이벤트에서 뺀 거예요. 네. 또 뭐냐? 신통나시네. 이거는 뭐 매불쇼는 뭐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슈인데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은 건강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마 잘 갈 것이다. 하지만 네.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와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금 커뮤니티 가면 이 얘기밖에 없어 또. 독해지셨어. 네. 이것도 역시 또 맞았습니다. 와. 그게 예지 이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제 사람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이게 일종의 경험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많은 사례들을 볼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되게 다음 상황은 이렇게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그 결말은 대충 이렇게 가더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 대부분의 상황은 역사책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네, 그래서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 다음 단계는 뭐가 생기겠다. 그렇습니까? 그런 거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지가 아니고는 경험칙. 경험칙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내다보시는 분들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돼. 왜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 코앞에 벌어질 미래도 예측을 못하고 저렇게 황당한 짓을 할까.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한 애정과 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과 술과 음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즐기시는 분의 차이예요. 확실히 책은 안 좋아하시잖아요. 역사책 읽었을 리 그리고 없고. 역사적으로 이런 캐릭터들이 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의 종말도 결말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빨간 네, 역사책 들고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법무장관 맞아요. 시절에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제목은 영어로 써져 있고 아내를 번역본인 들고 나갔잖아. 네. 근데 내가 그때 저거 안 읽었을 거야 그랬거든. 그 책에 보면 이런 상황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봉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책이거든.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안 읽었을 것 같아. 그러나 예지력 중에 하나만 나랑 생각이 좀 달랐던 게 있어요. 뭐요? 뭐였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잡혀 사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그 증명 비슷하게 그럼요.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딱 얘기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얘기하니까 바로 실천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내가 그게
저기 있어. 저기 그 와이프한테 상당히 잘 살더라고.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잡혀 사는 거지 뭐 그냥. 잡혀 사는 거지 뭐. 그건 뭐 명확한 거죠. 네. 그거는 생물학적 법칙이라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래도 이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죠라고 제가 반발을 했었죠. 그 얘기할 때 우리 최진봉 교수하고 격하게 공감을 했었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뭐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유 작가님이 최근에 쓰신 칼럼 제목이 김건희는 증상일 뿐 병의 뿌리인가? 병의 뿌리는 윤석열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이 모든 원인 결과 다 책임져야 된다. 아주 긴 칼럼인데 제가 힘들게 읽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좀 짧게 썼는데.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이 통찰력과 통쾌함과 네. 항상 궁금했던 것들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 매불쇼는 너무 게스트를 좋았어요. 이렇게 우쭈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유일하세요. 당신만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존으로 아니래요. 정스럽는데 원래. 여기도 저 성과주의로 가기 때문에 조회수가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하지만 몸이 반응하니까. 선물 같은 이라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 많이 당황하잖아. 게스트를 띄워주는 방송이라고 많이 당황해 하잖아요. 여기는 진행자 아니야? 반 진행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는 현상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행간의 의미 이를 좀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근데 그리고 오늘- 앞으로의 미래까지 또 한번 예지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팔자가 편한 게 저는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앉아서 그 탐사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이명수 기자나 뭐 장인수 기자나 진짜 서울의 그거. 소리나 뉴스타파나 이런 이제 그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탐사 저널리스트들이 네.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는 걸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네. 우선 그분들 존경하고 네.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앉아서 네. 이 정보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불확실한 이야기마저도 정말 인생을 걸고 탐사 저널리즘을 하는 그 저널리스트들 덕분에 네.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좀 네. 우리 매불쇼도 그분들에게 많이 빚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맞아. 아니, 말 나온 김에 이명수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기자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도 그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명수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죠. 심지어 11개월간 취재를 한 돈이 이 한편으로 나오는 거야. 진짜. 보통 이런 거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과 인력으로 딱 멋있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명수 기자가 기존의 기자의 모습과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기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한 일을 한 기자죠. 신개념 기자 어떻습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소위 전통 언론 네. 또는 기성 언론이 그 큰 자본력으로 장비를 갖추고 뭐 기자실, 뭐 출입처 이렇게 해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속에 함몰되어가는 그 동안에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탐사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기자들의 존재가 이 이동통신 기술이라든가 유튜브 플랫폼이라든가 게 생기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존재들인데 네. 이게 가능해졌어요. 네. 그리고 우리 최욱 씨도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는 저널리스트 멤버에 딱 12. 들어가요. 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2위. 제발 좀. 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이명수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탐사 저널리스트 중에 아주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돼 있잖아요. 네. 이거 다 새로운 거예요. 네. 통상 자기들끼리 언론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절대 언론인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는 대표적인 캐릭터거든요. 네. 무시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같은 분은 제 느낌은 그랬어요. 이분이 기자 되시기 전에 겪어온 사회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저는 일부만 들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친화력과 끈기 이걸 가지고 11개월 취재를 하면서 접선해서 하는 거잖아요. 눈물 나. 그게 이분이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에 자기가 겪어왔던 그 삶에서 쌓인 내공이라는 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네. 어디 저기 도서관에 들어앉아가지고 언론고시 준비한답시고 온데 12군데 20군데 막 시험 보다가 하나 걸리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과에는 완전히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네. 아니 언론학자님, 이거 저널리즘 교과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사들은 매일매일의 뉴스를 취재하는데 집중돼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력이나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날의 뉴스 취재에 모든 게 목매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기획 취재를 하려면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도 이상을 하는 거지만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이명수 기자
기자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5개씩 기사 쓰고 그렇죠. 못해. 못해요, 이거 절대로. 그러니까 못하죠. 이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마찬가지예요. 뉴스타파도 국민들이 낸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도 빨리 뉴스를 쓰라고 안 그래요. 기사를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울의 소리나 아니면 뉴스타파나 이런데 우리가 많이 후원을 시민들이 해줘야 돼요. 후원을 하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 후원의 힘이 결국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언론 저널리즘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네. 지금 최근 요 며칠 동안에 세상의 관심을 끄는 뉴스는 그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전 청와대 네. 선임 행정관 그 대화 또 다른 한편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보도 뉴스토마토도 원래 온라인 기반 저널리즘 회사예요. 네. 그 두 건은 진짜 탐탁취재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둘러싸고 JTBC SBS도 살짝 지금 들어왔는데 네. JTBC가 단독 보도를 지금 수십 건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보면 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검찰 내부에서 나온 정보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전통적으로 어느 권력기관의 빨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제 단독 보도를 터뜨리는 네.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낯익은 거예요. 이 뉴스토마토의 명태균 씨 관련 보도나 이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거는 전통적인 방식의 탐사 취재가 아니에요. 네. 완전 새로운 거고 모든 많이 다 녹음기를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널리즘 지형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고 그 둘 다가 같이 있어요. 지금 JTBC에서 하고 있는 거는 광산 캐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그 이쪽 뉴스토마토나 서울의 소리 쪽은 요거는 이쪽이 지질학이라면 이쪽은 기상학이야. 행위 주체들이 실시간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무지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지금 작가님 말씀을 좀 보태자면 김대남 씨가 왜 이렇게 이제 본인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화제가 되느냐. 이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전통적인 방식의 저널리즘과의 관계 이게 남아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모습. 네. 그러니까 아니 동생이 이거 써주면은 내가 이거 또 이쪽에서 뜬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명수 기자는 아이고 아우님 요거 하나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친해지긴 했지만 네. 그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명수 기자가 공통으로 노려가지고 따먹어야 될 이익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기존 언론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는 공익과 사적 인연과의 갈래길에서 네.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의 대화, 이런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은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개를 한 거고. 네. 그런데 기존의 기자들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당장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이 이해관계나 또 이 사회적 지위나 인식 맞아.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하고 이제 완전 등 돌리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이명수 기자의 내공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탐사 전문 인터넷 기반 저널리스트라면 이 김대남 씨와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 텍스트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 보면 아니 세상에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심은 고사하고 충성심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조차 1도 없는 아예 없어요. 사람이 예.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갔지? 누가 넣었지? 이 사람을? 어떤 경위로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갔지? 이거 탐사할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실에 넣은 그 루트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좀씩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게 나무로 치면 김대남은 잔가지에 불과해요. 이 기둥과 뿌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어딘가 취재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그 뿌리를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무렵에 실세 또는 뭐 비선 이런 걸로 이름이 막 거론되던 어떤 사람들 이름이 새로 한 2년간 잠잠하게 사라졌다가 새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최순실 뭐 정윤회 문건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네. 좀 저는 틀림없이 누군가는 파고 있을 것 같다 이거를.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찾으면은 이 네. 국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걸 알려주죠. 이 정부의 정권에 대해서. 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저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인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조금만 보충하자면 왜 이제 유시민 선배님께서 어떻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런 식의 이만큼의 존중도 없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냥 같이 근무하는 상사에 대해서 왜 저렇게 존중감이 없지 이 말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를 해보면 네. 정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네.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토요일 오후밖에 없어요. 와. 그거를 계속 최소한 1년 동안 빽빽이를 도는 건데 와. 그거를 지탱하는 힘이 뭐냐면
내가 앞에 서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뭔가 이 나라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는데 동참하고 있다라는 나름의 사명감. 예, 사명감과 자부심에서 오는 흥분이 있거든요. 그 마라톤 뛰는 분들이 정말 힘들 때 러너스 하이라는 게 온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도파민이 미친 것처럼 나온다. 일하는 거야. 청와대 예.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그게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렇겠다. 어디 가가지고 접대받을 시간도 없어 바빠가지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저기 가가지고 모여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그 내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가상현실 속에 사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내지는 그걸 자초한 사람의 책임도 물론 크지만 네. 이거는 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한테 지가 뭐냐 지. 그거는 진짜 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그런 마인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일을 하겠어. 못하지. 그러니까 예.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인드라면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겠지만 지금 그 사람이 얘기했던 지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자리,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네. 유시민 작가님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집어넣어서 들어간 거지 본인이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일도 없는 거예요. 누가 기본적으로. 넣었지? 난 그게 지금 엄청 궁금해요.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그 분석 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유시민 작가를 제가 잘 다룰 줄 압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더 재밌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열받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열받게 하려고 합니다. 오, 어떡해요? 네, 열을 한번 쫙 네. 끌어올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가 화장실 청소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어. 왜냐? 읽는데 왜요? 불같이 화가 나고 아, 이 기사 때문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너무 민망해서 내가 막 오그라들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일단 그 첫 시작부터 좀 화가 나는데 이거 김윤덕 기자 난 뭐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분 어쩌려고 이런 말을 썼나 몰라요. 첫 시작이 뭐냐면 응급 대란 없이 추석 연휴를 넘긴 한 총리를 서울 삼청동 공간에서 만났다. 미쳤구나. 아니 그 지극히 조선일보잖아. 아니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거짓이잖아요. 응급실 뺑뺑이로 지금 그냥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보도된 것만 해도 13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김윤덕 기자. 나 네. 거기서 일단 화가 났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요. 우리 유시민 작가님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갑자기요? 네. 왜지 갑자기? 그래서 요거를 좀 화를 쫙 한번 돋우겠습니다. 그동안에 의료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혁적인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서신다는 거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의료개혁이 안 됐냐? 네. 그동안에 의료개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원흉은 바로 유시민이다. 갑자기? 설마? 아니야,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니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제가 한덕수, 네. 제가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고치려 했는데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가 졌습니다. 어머나. 유시민 때문에 의료개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개혁적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개혁 참 힘듭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웃긴다. 슬슬 올라오잖아. 슬슬 올라옵니다. 아직 경제부총리가 의료 시스템을 갑자기 슬슬 올라오잖아요. 예. 아니 근데 반성하게 되던데 나는 이거 인터뷰 말 들으면서 예. 보시고 그때 이제 한덕수 씨가 제가 처음에 장관 될 때는 이해찬 총리였고요. 예. 장관을 하는 대부분의 기간은 한명숙 총리였고요. 네. 제가 장관을 마치기 직전에 한덕수 총리가 제가 이제 총리를 3분을 모셨어요. 다 겹쳐요. 네. 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총리되기 전에는 또 경제부총리였고 그전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었어요. 이해찬 예. 총리가 계실 때는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이고 다 저하고는 했네. 잘 지냈어요. 어. 그 대학에 또 뭐 선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요?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주면 그 부여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일을 잘 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래요? 네. 그 총리로서 부총리로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잘 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제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고 그게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간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종종 회의를 하면서 보건정책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함께 했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인식이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자부심을 그동안에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인터뷰를 딱 보는 순간 헛짓거리 했구나 내가. 참 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분이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내가 만들었지? 어. 아니, 당시에 논의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그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 전혀 토를 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터는 달았죠. 그래요. 어떤 방식? 저는 달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재정경제부 사람들이 제가 장관 임명 받자 말자 쫓아와서 저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거예요. 장기 목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잖아요. 네.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을 진료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당연지정제예요.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라. 안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니네 병원은 가입을 안 시켜줄 거야. 그러면 거기는 돈을 몇 배를 내고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안 가겠지. 병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당연지정제예요. 아. 이 당연지정제에 들어오면 의료 서비스 수가를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이제 장관 고시로 정한 그 돈만 받아야 돼. 네. 이게 당연지정제예요. 당연지정. 미국에 이런 게 없어.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또는 약화시키는 거예요. 국민 건강보험 자체를. 왜요? 그래서 민간보험을 키우는 거예요. 민영아. 네. 둘 다 민영이에요.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또는 없애고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약화시켜야만 경쟁 이런 거 오늘하는 거죠. 네, 민간보험회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주장했고 그걸 막은 게 유시민 작가님이라는 이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제 저는 원래부터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보건경제학 이런 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갖고 왔을 때 그 질문을 바로바로 했어요, 제가. 이건 뭐 좋은 제안인데 생각해볼 수 있는 제안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라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근데 제가 1년 4개월 동안 장관 마치고 끝낼 때까지 답 못 가져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미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맞아. 첫 번째가 총기. 아, 기관이 총기 소유하면 돼. 절대 안 되고요. 큰일 나. 두 번째는 미국 의료 제도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저는 작가님 화나게 하려고 이거 들고 왔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민영화 쪽 미국 의료 시스템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보네. 국힘 쪽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보면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진짜 그러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유시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 네. 그래서 그 얘기의 결론으로 그래서 윤석열이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고 그분은 대인이시라고 아무도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은 정책을 막 하니까 저분은 대인이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하지라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의 교훈은 얻을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더 현명해지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반대인 분도 있다.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대인이시고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분 진짜 하버드 나왔죠. 네. 진짜 전 국민 만신당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요? 돈도 많으신 분이 그냥 돈이나 쓰고 살지. 늙은 하버드, 젊은 하버드가 많아. 그렇네. 이준석도 하버드 나왔어. 그 얘기 하신 거야. 하버드하고 서울법대가 제일 문제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기가 조금 올라왔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그 김대남 비서관의 녹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김대남 녹취를 통해서 우리가 읽지 못하는 현상을 포착해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분은 또 청와대 경험자시니까 우리가 못 읽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의 핵심이 인사예요, 인사. 네.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인사하고 예산 편성권. 물론 예산 편성권은 국회 입법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반밖에 없는 거고 예산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갖고 있는 건 인사권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의 가장 큰 부분은 인사권이에요. 인사가 힘이다. 네. 근데 결국은 검사들이 충성하는 것도 아직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이제 새로 저 검찰총장 된 그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니까 그냥만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더 일찍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꿀보직 받고 뭐 이렇게 승진하고 하려면 충성을 해야 되니까 검사들이 뭐 이재명 대표 때려잡는 일에 저렇게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인사를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잖아. 네. 그때 나와서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에 네, 대해서 뉴라이트 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추천위원회에서 1순위로 오면 1순위로 하는 거고 저기가 대통령 노릇을 안 하고 있다는 자백이잖아. 그렇습니다. 너무 놀랐어 나는 그것도. 그러니까 인사를 딴 사람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은 그냥 사인만 하는 거야.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대남처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나 존경심이 1도 없는 사람이 선임 행정관까지 했다는 거는 대통령실 인사조차도 대통령이 안 하는 거다. 그럼 누가 하지? 그 하물며 그러면 내각이나 네. 또 산하기관, 공공기관 이런 데는 말할 나위도 없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보고 지라고 그러는 사람을
행정관으로 쓰는 인사를 하는데 그 무슨 대통령의 권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실만 있는 거지 사실 대통령의 권력은 공백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엔트로피가 낮은 조직이에요. 거기가 엔트로피가 낮다는 건 매우 질서정연하게 짜여 있다는 뜻이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어떤 걸 조직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력이에요. 대통령의 권력으로 대통령실에 아주 높은 수준의 고도의 질서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통치 철학,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 정책수단을 잘 알고 있는 인재, 이 모든 것이 잘 짜여져 있는 것이 원래 대통령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고도의 질서라고 하는 거. 이 고도의 질서를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의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난 잘 몰라. 그냥 이 순위를 어디서 사인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대통령실과 정부의 고도의 질서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통령의 권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일종의 진공 상태가 발생하니까 네. 다른 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거기를. 그렇겠죠. 다른 게.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겠어요? 김건희. 이거 정답이에요? 두 분은 일심동체. 와, 이거 바로 한 방에 맞춰버리네. 이게 한 방에 맞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 바로 옆에 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참 쌍둥이처럼 떼놓을 수가 없죠. 와. 그러니까 거기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대남 행정관은 김건희 씨 쪽에서 넣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를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나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나쁜 말까지 가기 전에 여사가 좋아할 거라고 막 그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라고 꼬박꼬박 붙여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가라고 합니다. 바로. 아니 진짜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권조차 김건희 여사 쪽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추측해 보면. 와 이거 어지럽다. 그러면 김건희 씨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총선 나가서 떨어져서 다시 공직기관 비서를 갖고 이원모.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야. 이원모. 한동훈은요? 어떻게 된 거야? 한동훈은 이따 지금 야 지금 날아간 사람 얘기할 시간 없어. 날아가신 야 분은? 지금 날아갔는데 가만히 있어. 이따 얘기해 그거는. 네. 한동훈도 원래 한때는 거기를 밀고 들어와서 뭘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튕겨나갔죠. 아이고야. 그 안에서 자기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지만 네. 좀 더 큰 뜻이 있어가지고 너무 들떴어. 엉뚱화돼가 있어요. 너무 조금만 들떴다고.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보태자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청와대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게 무너지고 공백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기관 비서관을 할 때 조응천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기관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좀 들어보려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박근혜 정부 때 정말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일이 인사안을 올리면은요 거기다가 이제 후보자들을 한 30명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대통령이 체크를 해서 내려보낸대요. 대면 보고를 안 받고 관저에서 뭔가 별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숨실 씨가 와가지고 다 해. 뭔가 체크가 돼서 내려오면 그걸로 이제 이분을 하셨구나 점지하셨구나라고 해서 이제 다음 인사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네.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점이 찍혀서 올 때가 있고 네네. 어떨 때는 아예 그것도 발견하기 힘든 때가 있대. 그러면 그걸 놓고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를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어. 왜요? 관저가면 승질내니까 대통령 거기 계시는데 일단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문고리들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대.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월호 참사 났을 때도 그 뒤늦게 나오셨대. 수석이 보고서 들고 와서 문 앞에 놓고 오잖아. 맞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 네. 자전거 타고 막 쫓아가고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늘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공백을 채우는 사람들은 네. 이제 문고리들이나 그다음에 김기춘은 그나마 비서실장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거 김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가 벌어져 자기는 망할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강연할 때가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이끄는 줄 아십니까? 독재정부와 민주정부의 차이는 민주정부의 대통령은 인사권을 중심으로 나라를 끌고 갑니다. 근데 독재정부는 인사권과 폭력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제가 보기엔. 이 폭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폭력을 구사하는 군대, 그다음에 합법성의 외피를 가장한 검찰, 요걸 가지고 그렇지. 상대를 주눅들게 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이 윤 김 공동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이건 폭력 및 음식 담당. 여기가 인사 담당. 계란도 말아야 되고 그래식이 꺼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유 작가님의 분석이 너무 정확하시다. 여기는 지금 인사 담당은 확정이 됐고 이 양반 할 거는 폭력 및 음식 담당으로 할 게 있어요. 폭력을 갖고 상대방을 압박하다가 그쪽은 이제 중앙보좌관한테 맡긴 거죠. 중앙보 출신들. 미운 사람 있으면 계란 붙여주고 이쁜 사람 있으면 미운 사람은 밥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담이 명확하게 돼 있다. 그냥 확실한 공동정부. 진짜.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오연혜 씨가 뭐요? 바로 그럼 이 공백이 생기면 진공 상태에 누가 제일 먼저 밀고 들어와요?
김건희. 그 김건희가 제일 먼저 밀고 들어온 네. 거고 당연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혼자 메울 수 없어. 그럼 왜냐하면 이제 원래 대통령들이 매사를 다 대통령이 자기가 다 세세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거를 대충 하면 공백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영역에서 나 대신 그 문제를 다뤄줄 사람을 비서실장이다 누구다 이래서 자기와 함께 고도의 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위임하잖아요. 아,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에게도 위임을 안 하고 그냥 안 해. 위임도 안 하고. 그 위임하면 다행인데 위임도 안 하고 안 하니까. 또 김대남이 그거 지적했습니다. 위임이라도 좀 하지. 만약에 그걸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들한테 좀 제대로 맡기든지 CEO라 해가지고 그럼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든지 예. 이것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떠들면은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다 해버리니까 하루 입고 까먹고 가만히 있지. 차라리 와이프한테 위임이라도 하지. 위임도 안 하고 안 하니까 네.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아, 저 남자 뭐 힘도 못 쓰고 방구나 뻑뻑 끼고. 이런 남자인데 저 대통령이 돼갖고 저러고 있으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어. 어머나.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피아들이 있죠. 네. 모피아들이 지금 1년에요. 1,000억 원어치 이상 국유자산을 팔아치우고 있어요. 계속 지금. 몰래 다 네?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재작년에 1,200억 원치인가 팔았고 작년에도 거의 900억 원어치 팔았을 걸. 금년에 얼마인지 좀 통계 확인 안 해봤는데 그 문정부 때는 1년에 뭐 꼭 팔아야 될 거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한 60억, 70억 이 정도 팔았어요. 6, 70억. 네. 근데 지금 15배를 팔고 있다고. 근데 그 자잘한 물건들이에요. 그 아는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지금 김대남 씨의 텍스트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보면 김대남이라는 이분이 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 네, 맞습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네. 총선에도 나가고 뭐 네. 전장이라도 하고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매우 분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 보정보험 감사자리까지 결국 갔잖아.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맞아. 그 모피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뉴라이트. 그게 이제 MB 사람들이에요. 김대남 씨 텍스트에 보면 MB맨들이 너무 다 해먹어. 이 얘기가 지금 인사 쪽에 김태효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쑥대밭이에요.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그럼요. 자기 자리에만 관심이 그러니까 있어. MB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김대남 씨 입장에서 왜 불만이겠어요. 이게 지금 서로 누가 많이 먹나 경쟁을 하는데 저쪽 팀이 자꾸 하나가 와가지고 지 편을 자꾸 끌고 들어와가지고 더 먹는 거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유. 그게 너무 힘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걸 완전 능가하는 엄청나게 큰 맛있는 이익이 있어야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생활을. 맞아. 그런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또 짜증나고 얼마나 화나고. 싫겠어요. 네. 그 이혼모도 너무 미워하잖아. 예. 저게 뭐라고 저걸 경력도 없는 걸 갖다 나이도 어리는데. 그거는 이제 여사님 라인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내부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여실히 느껴지는 게 주도권에서 본인이 밀렸다는 걸 본인이 확인하잖아. 그렇지. 그때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김대남이요? 네. 왜 괜찮냐 하면 자기가 그 공천 탈락하고 그다음 전략 공천을 했는데 야 내가 와서 이혼만 따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하더라고요. 시다바리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거. 네. 근데 이거 열심히 해서 그래도 잘 보여야 그 다음에 있지. 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잖아. 감정을 억제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경선할 때까지는 이렇게 극우 뭐 이런 걸로 좀 하고 맞아. 일단 당원들한테 어필해가지고 후보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5.18 관계자도 만나고 대통령보다 나. 전략적이다. 네. 저는 진짜 화났었는데. 대통령 하면 좋겠더라니까 차라리. 용인 처인구 주민이라 그 사람들이 뭐 걸어놓은 걸 지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원모가 처음에 와가지고 시내 중심가에 큰 건물 하나 잡아가지고요 용인 구시가지에다가 윤석열하고 찍은 사진을 왕따만하게 걸었어. 근데 지나가다 보고 저거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대남이 그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 사람이니까 해서 내가 현수막을 한동훈님 거 빼고 저기를 대형 현수막 걸었지. 예. 그러니까 걸자마자 지지율이 내가 뚝 떨어지지. 내가 이거 골 때리네. 야, 그 걸었더니 16%가 한 번에 떨어졌다. 나중에 제가 궁금했어요. 이원모는 적어도 이원모는 윤석열 사진을 끝까지 걸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원모도 내렸어. 내렸어요? 내렸어요. 내리더라고. 이건 팩트예요? 이원모도 내리고. 그럼 내가 봤으니까. 바꿔 그래서 나중에 딴 걸로 자기 혼자 있는 걸로.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면 사안을 제대로 봐요. 그러니까 그 김대남 씨의 그 발언들도 보면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조차도 상당히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말 타장난 얘기를 해요. 네. 쥐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멀쩡한 꼴통이라고 그러고 뭐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 그러고 네. 뭐 전문가 말을 좀 들으면 좋을 텐데 혼자 아주 얘기하다가. 정상적이야. 예. 사람이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비평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그 당을 나오고 이제 국회의원 될 마음을 일단 접고 나니까 접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논리적이고 보여요. 예, 이성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도 그럼 내려오면 다 보일까요? 본인이 그럼요. 지금 예, 보여요. 그럼요. 내려오면 다 보여요.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이번에 문체위에서 그 축구협회랑 저기 가지고 국힘이 질의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멀쩡하잖아. 일치단결해가지고. 그거는 축구 감독직을 자기가 할 수는 없거든. 그렇지. 경쟁자가 아니거든. 그 자리는 자기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서는 질의를 해.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그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겼고 그걸 메꾸고 들어온 3주체가 있는 거예요. 김건희 씨의 사조직,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사조직, 네. 그다음에 모피아, 세 번째가 뉴라이트, 주로 MB맨들이죠. 요 세 그룹이 그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권력의 공백 상태에 밀고 들어와가지고 네. 국정을 아작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지금 국민 경제가 엉망이 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자영업이 거의 폐허 상태로 가고 있고 뭐 의료 대란이 일어나 있고 뭐 외교도 엉망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막 시내는 막 장갑차가 굴러다니고 지금 맞아요. 개판된 거야 완전히 이게.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김건희 사조직, 모피아, 그리고 친이계 뉴라이트 이렇게 지금 망가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왜 걱정되냐? 이 세 집단이 부딪힐 일이 없어 내가 보니까. 이익이 달라서. 네, 영역이 달라서 영역이 달라. 그러면은 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걱정된다는 거야. 그 지금 지지율이 20% 밑으로 가네만 해도 안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위험해. 다리가 3개 있으면 그게 제일 안정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 관계라면 여기서 막 치고받고 하면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게 막 그렇네. 그런 게 이제 나타날 텐데 네. 굉장히 힘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네. 최욱 씨 진짜 예리한데. 예리하다, 진짜. 큰일이네.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잖아요. 네. 그러면 생기는 게 이제 너 먹을 거 내 먹을 거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하는 스킬을 발휘하지.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유 작가님께 좀 설명을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렇게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엄청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다 있었던 일이고 이 공백을 메꾸는 것도 그러니까 왜 한동훈이 아닌 김건희가 이걸 메꾸고 있는가. 이거 이제 설명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역사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쉽게 됐어. 그냥 너무 쉽게 대통령이 너무 됐어요. 쉽게 그러니까 됐어. 세상이 돈짝만해 보여 지금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조건에서 분투하면서 나라 운영을 해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토인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른바 그 무상한 자아의 우상화라 그래서 한 시기의 도전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 다른 과제에 직면해갖고도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사냥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오와 혐오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사냥하고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지. 대통령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뭐 무슨 뭐 반체제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고문 세력. 어쩌고 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 그렇지. 때문에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과제잖아요. 근데 이 전혀 다른 과제를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 말 들었더니 대통령까지 그치. 됐더라. 그렇지.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랄까? 하여튼 뭐 그런 권력이 없는 자리에서 한지로 내돌려지던 그런 찍힌 검사였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 요직에서 쫓겨나서 시골 시청 떠돌던 한직에 떠돌던 검사가 한 5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대박. 서울중앙지검장 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통령 됐는데 5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공신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미천한 신분에서 황제가 된 사례. 그게 이제 한고조의 사례가 있죠. 한고조 일방이.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사례예요. 이게 BC 2세기쯤이죠. 전 몰라요. 예. 뭐 다 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금 깜짝 후회되는 사람 많습니다. 이름인 거죠? 예,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니까 네. 한고조예요. 뭐 한지 이런 거에 나오는 한고조인데 이름은 유방이야, 유방. 아, 유방. 들어봤어요. 유방은 또 좋아합니다. 자신 있죠.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지금 대한민국 시식인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작가님 왜 부재 왕에 대해서 왕이야 뭐야? 네. 얼굴 빨개지면 더 이상해요. 이름이 유방이라고. 아, 이름이 유방. 유방이 동네 건달이었거든. 건달. 네, 동네 건달이었는데 황제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항우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와 이른바 초한전이라 그래서 유명한 전투를 오랫동안 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고조가 중국 대륙을 제패할 때 공신이 3명이 있었어요. 그걸 3인방이라 그러는데 3인방. 한고조의 3인방 그게 소하, 소하. 그다음에 장량, 우리가 보통 장자방이라 그러죠. 장량, 그다음에 한신. 네. 이렇게 3명이 한고조의 그 개국 공신이에요. 네. 근데 이 3명이 어떻게 됐냐면 한신은 목 잘려 죽었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토사구팽.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잘라 먹는다. 예, 그것도 이제 누가 죽였냐면 한고조가 죽인 게 아니고 한고조 와이프 여시가 한고조가 그 정벌하러 출장 나간 사이에 죽여버렸어? 예, 이제 왕궁으로 꼬셔 들어가지고 총탑 밑에서 목 잘라 죽여요. 예, 한신은 그렇게 죽어. 한신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한고조의 참모로 합류한 시기가 달라요. 소하는 한고조가 미천한 신분일 때부터 부하였어. 네. 그다음에 이 장량은 한고조가 동네 장수에서 전국구 스타로 이렇게 전환되던 무렵에 그때 합류해서 전국구 스타로 이제 만든 인물이야. 그러면 한신은 맨 마지막에 항우하고 패권을 두고 마지막 국면의 전투를 할 때 그때 항우 진영에 있다가 안 알아주니까 일로 이제 귀순해 왔는데 넘어왔는데 말하자면 국힘당에 있다가 민주당 오거나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당 거 비슷한 거지. 갔는데 그때는 항우는 뭐 아주 초급 장교 자리밖에 안 줬는데 유방한테 오니까 유방은 총사령관을 시켜버려. 그 이 사람이 결정적인 전투를 그 10여 차례 이겨가지고 이제 항우를 결국 코너에 몰아서 죽게 만들었지. 결국은 제패를 했어. 이 세 사람이 3인방인데 왜 목 잘려 죽였냐 하면 오씨 내가 1등 공신인데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술 먹고 뭐 그 기록에 보면 셋이서? 사기에 보면 아니 네. 그 공신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연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뭐 있겠다. 회식 이런 거 할 때 칼을 뽑아서 막 기둥을 치고 막 이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갖고 무슨 왕 칭호도 받고 막 이랬는데 결국 이 새끼가 너무 까불어. 까불고 있어라고 한고조 심기가 약간 불편해 보이니까 그 와이프가 알아서? 남편 왔을 때 알아서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고를 받고 나서 별말을 안 해 한고조가. 와 별말 안 해요. 한신 끝났다. 한신은 끝났어. 토사구팽이야. 이제 장량은 어떻게 되냐면 한신은 뭐 이준석쯤 되겠구만. 장량은 이 사람은 이제 제갈공명 같은 책사인데 책사인데 요즘 책사가 유행이더라. 명책사. 명태균. 네, 책사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사표를 내요. 이렇게 신선되는 법을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 R&D 하러 가야 되니까 나 사표 내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사표를 내고 뭐 벼슬 준다 해도 안 받고 이러다가 결국 사표가 수리돼 도망가요. 시골로. 똑똑하네.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유시민. 오래오래 살았어요. 소환은 어떻게 되냐? 유시민이네. 소환은 지금으로 치면 총리. 그러니까 재상이 되어서 네. 재상. 한고조의 재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고조 와이프가 자기 남편 죽고 나서 허소아비 왕 세워가지고 수렴청정하고 이럴 때 그때도 계속 대를 이어서 재상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자연사 할 때까지 살다 죽었어요. 소화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 사례를 왜 드냐면 대통령의 권력 핵심이 인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대통령의 실무를 자기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리해서 누군가가 인사 실무를 다 담당해줘야 되잖아. 뒷조사도 하고 뭐 평판조사도 하고 뭐 면접도 해야 되고 뭐 다 누가 해줘야 되잖아. 선택은 내가 하더라도. 근데 그 일을 소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다 소화가 했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게 권력의 기본 생리이기 때문에 인사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가장 오래 모셔왔고 일찍 모셨고 제일 잘 알고 그렇겠죠. 충성심이 뛰어나고 그리고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걸 해야 돼요. 원래는 한동훈이 딱이지. 딱이지. 검사할 때부터 쫄랑쫄랑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한동훈이 왜 못하냐 하면 김건희 씨가 그걸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소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다툼이 나는 거야. 김대남 씨가 아씨 MB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 자기는 여사님 라인인데 이원모가 뭐라고 여사님 라인 안에서 또 경쟁이 치열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한고조의 3인방 중에서 소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데 이게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막 본인이 다 하려고 인사 수석도 없애버리고 꼬마 데려다가 인사비서관 안 치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소환은 한고조의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소하는 엄청 유능한 사람. 근데 김건희와는 윤석열 대통령 말을 안 듣잖아. 소하는 말도 못하게 유능한 사람. 이 사람이 그 한고조 와이프가 여후라고 여시 황후가 그 한신을 꼬여 들어가지고 불러들여서 무장도 안 하고 혼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잡아서 목 잘라 죽일 때 그 한신을 들어오게 한 인물이 소하예요. 권력은 비정한 거거든. 자기가 천거해서 총사령관 만들었던 친구인데 소하가. 그걸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권력은 그렇게 비정한데 지금 우리 상황은 유능한 소화가 필요해요. 모든 권력자는. 참여정부 때 노 대통령 때도 그 안희정 이광재 씨가 청와대 처음에 초기에 인사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천정배 의원이 밖에서 막 돌 던지고 난리가 났잖아. 청와대 86들이 뭐 무슨 대통령 농가기를 가리고 있다는 등 막 모든 정부마다 다 탱탱했죠. 이거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 인사권을 둘러싸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건 불가피해요. 아, 자연의 섭리네. 자연스러워. 근데 잠깐만 보충해드리면 유승민 씨가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린 것도 똑같은 거고. 저 박근혜 그다음에 정부. 예, MB 정부 초기에 정두원 이상득, 정두원이 저 형제나 이런 사람들 물러나야 된다고 했다가 네, 네, 날아갔잖아. 버렸죠. 네. 이제 원래는 그것도 정두원 씨가 했어야 맞는 거예요. 아, 소화를? 소화를. 근데 이상득 씨가 하니까. 아, 문제가 소화를 생긴 이상득이 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고. 전두환 때도 쓰리허가 몰려나는 경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예요. 허학병, 뭐 허삼소. 허삼소 이 사람들. 아, 이 섭리야. 김건희 씨가 이걸 쥐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도 있었지만 또 한동훈의 욕망도 배제할 수 없죠. 난 거기 가서 꼬마로 참모 안 하고 저한테는 바깥에서 더 큰 자리를 달라. 당신도 대통령인데 나라고 안 될 게 뭐냐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그렇지. 거지. 그 지금 분명히 있지. 한신의 위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한동훈.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래 소하 자리로 가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아. 뒤에서 문자 돌려서 기자들 쪼물락쪼물락하고 그렇죠. 인사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듣게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잘할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부인이 연락하면 씹는 건가요? 불러 들어오면 뭐가 잘릴까봐. 소화 자리를 그런데 두고. 소화 자리를 두고 한신의 역할로 점점 가고 있다. 그렇죠. 큰일 났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씨는 공이 별로 없거든. 네, 사실은. 사실은 없죠. 한신은 공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항우 상대를 꺾는데 결정적인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끄는 맹장으로서 어마어마한 공이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공세운 거는 나 명예훼손으로 기소해갖고 유죄 판결밖에 한 거 외에는 없어. 한동훈이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 건 나밖에 없어. 아유. 유일하게 진 사람이야. 근데 그 정도 공으로 한신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신만한 사람도 한신 자리에서 목이 잘렸는데 소화가 되기에도 충분치 않은 사람이 한신 자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한동훈이 그렇게 띄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국회에 가서 막 함부로 하고 의원들한테 막 대들고 평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싸움꾼 모습을 근데 보여줬잖아요. 한신은 전투를 다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래갖고 능력이 없어. 국회의원을 구속을 하나도 이재명을 못 잡아넣었잖아. 네, 다 졌어요. 아니 그렇게 큰 전투 말고 기자들하고 싸우고 자잘한 것도 다 졌어요. 다 졌어. 유시민 하나 이겼어. 나만 이겼어, 나만. 네. 나 혀 깨물고 죽어야 돼. 아니 누구도 한동훈한테 안 졌는데 나만 졌다니까. 아니, 실제입니다 이거는. 네. 정말. 그 갑자기 장 기자도 이겼잖아. 장 그렇지, 기자가. 장기자도 이겼지. 네. 맞아. 저고리 벗어도 돼요? 지금 땀이 나. 이거는 화나시네. 아, 너무 화나. 이거는 너무 왜냐면 화나. 자존심 상해. 유일하게 1승이 있거든? 그게 유시민이야? It's me. 그럼 이렇게 많은 사고들, 사건들, 불법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원하듯이 조금 이게 종식될 수 있습니까? 윤 정권이? 이제 김대남, 뭐 명태균 이런 거는 그냥 지류에 불과해요. 지류. 네. 이제 이 지류를 사람들이 탐사하기 시작하면 그걸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큰 흐름을 발견하게 되고 네. 그렇게 저수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저수지에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역사책에 보면 대중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수지에서는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심의 경랑이 일면서 배가 엎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가 나오긴 나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저수지에 뭐가 나오는지 저수지. 그것에 따라서 민심이 요동칠 거고 민심이 요동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바쁘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네. 라고 분기탱천하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주말 집회에 사람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매번 그랬어. 네. 쭉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냥 살기 힘들고 바쁘고 이러니까 그냥 있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확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오면 예, 이제 뭐 큰 더위도 가셨고 하니까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냐. 아, 그런 좀 있습니다. 계절 이슈가 있습니까? 그렇죠, 계절도. 계절 이슈가 이건 생각하지 못했네요. 6월 함정이 괜히 6월에 일어났겠어. 계절 이슈가 있어. 겨울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겨울로 갈수록? 봄, 가을이 좋죠? 가을이. 네. 내년 봄은 안 좋죠? 안 되죠? 내년 봄까지 가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그 한동훈 대표 요즘 보면은 진짜 오늘 내일 하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마무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마무리는 이제 보궐선거가 안 좋게 나오면 보궐선거 결과에 의총 따라서. 열려갖고 와다다다 해갖고는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보궐선거라 하면은
그 부산 예. 금정구청장 거기가 제일 중요해. 나머지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거기 강화 중요할 것이다. 군수나 강화도도 지금 좀 꼬였어요. 그 공천 인천시장- 받은 사람이 지금 기소됐잖아요. 네. 아, 그래요? 예. 지난번 선거 때 총선 때 뭐 한 것 때문에 어저께 기소됐다고 기사가 거기다 또 떴어요. 안상수 씨가 또 무소속 출마했잖아요. 출마했죠. 인천시장까지 하고 강화군수 공직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 목에 거미줄이 쳐지나 봐. 그러니까 한동훈의 세계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한동훈은 왜 당대표가 되려고 했을까? 왜 되고 싶었을까? 이걸 보면 이 친구의 세계관에서는 당대표라는 자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걸 거쳐서 대통령, 검찰총장 되는 코스로 안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자리만 최선을 다해서 먹으면 그다음에는 당연히 이게 따라왔거든. 그렇지. 그 조직의 보호와 조아리는 사람들과 이런 게 맞아. 따라왔는데 정치판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장재원만 해도 좀 권성동만 해도 본인이 이해를 할 거야. 근데 추경호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만 하면 바로바로 받아쳐버리는 바로 거예요. 그 세계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만나고 반신욕만 한대잖아. 누가 반신욕이요? 그래요? 그 얘기. 한동훈 반신욕. 마신이 오른쪽부터 한대요, 왼쪽부터 한대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기로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여의도에서. 아니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 어디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거 술도 못 먹잖아 얘는. 그러니까 펠로폰 먹지. 내서서 전쟁사를 읽어야 된다. 아니 이번에 들고만 다니지 말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번에 또 얘기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책으로 아, 그 책. 읽었나 보네. 네, 읽은 것 같아요. 이해를 못했네. 그냥 뭘 본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제 펠로폰 내서서 전쟁사를 안 되면 사기 열전. 사기 열전. 알겠습니다. 그럼 한신에 관한 챕터를 다 읽어보라고. 네. 자 그럼 끝으로 짧게 요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궐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요거 지금 커뮤니티상에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끼리도 굉장히 갈등 구조가 각이 많이 서 있고요. 네.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두 분도 그 심각한 문제로 보세요? 그렇지 세 않나요? 분도? 아니요 뭐 저는 안 다뤄요 이 이슈를. 아예 안 오연애 씨. 다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심각하게 싸우시는 일부 지지자들이 맞아요. 예. 일부 지지자. 일부 일부예요? 지지자들이 네. 열심히 열성적으로 싸우시는 것 같긴 한데 그다지 뭐 아니 그렇게 심하게 싸우실 때는 대개는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욕을 하시거든요.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왜 여기 참전 안 하냐니까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을 그리고 정도다. 이제 리스트가 돌거든. 우리 편 아닌 편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무슨 바 해가지고 이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그것까지 아직 안 간 걸로 거기까지는 아닌 것 봐서는. 같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나는 어떻게 옳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어떻게 가냐 그 문제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옳다, 조국혁신당이 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떠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조그만 당이 이 큰 당을 못 이겨요. 기본적으로. 네. 그 점이 우선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국혁신당은 왜 생겼나를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조국혁신당은 원래 자기들이 표방한 것이 그 프로젝트 정당으로 자기를 어필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정권 조기종식을 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태어난 정당으로 사람들이 다 인식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정당이라는 건 함부로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정당 함부로 만들지 말라고 내가 참 기회 있을 때마다 다 늘 얘기를 했어요. 함부로 망했던 분입니다. 좋은 뜻으로 좋은 의지를 높은 의지를 가지고 정당을 만드는데 정당이 그냥 잘 되는 데가 아니야 여기가. 아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무나 정당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만들어서 오래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두 정당이 다 잡고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오랜 기간 진행된 선거의 결과 이렇게 양당제가 돼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성적인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해결 선생님의 말씀처럼 현실에 뭐가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양당제라는 것은 민주화 이후 우리의 국민들의 거듭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서 만들어져 있는 거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거 현실이다. 그 점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호남에서 또 일당 체제, 영남도 거의 일당 체제. 영남은 많이 흔들려 있지만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여하튼 호남에서는 경쟁해도 돼요. 거기서는 그렇죠. 국힘당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곡성군수는 민주당 쪽에 귀책 사유가 있어서 네. 원래는 공천 안 해도 그만인데요. 거기가 곡성군수 뭐 좋은 사람 되면 되지. 그냥 다들 무소속으로 나와서 해봐. 이랬으면 될 문제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 지지자들 난리 날 텐데. 영광군은 무소속 후보가 팩트를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무소속 시장 군수가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보궐선거를 하는 거니까 거기는 민주당이 공천하는 게 당연하고 네. 곡성 군수 쪽은
아니 뭐 우리 쪽 기책 사유니까 그냥 어차피 다 민주당 쪽 겨냥한 사람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선거라고. 네. 두 군데는 경합해 경쟁해도 되고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 곡성군과 영광군에만 영향을 준다. 더 좋은 사람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그것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쪽이 어느 쪽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도 별로 없어요. 거기서 만 군데 뭐 조국혁신당이 이긴다고 해봐야 별 거 아니야. 군수하나 됐다고 해야지. 그걸로 뭐 당이 살고 죽는 것도 아니요. 조국 대표가 거기 가서 살 일 없고 아니요.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야. 나도 옛날에 김해 재보선에서 해봤어. 2달 동안 가서 살았어. 가서 조기회 멤버들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해봤는데 네. 다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그런 얘기고. 네. 강화는 뭐 국힘당 텃밭이니까 거기 뭐 삼자구도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면 그것도 강화 국민들이나 관련된 문제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산입니다. 금정구예요. 금정구청장. 거기는 단일화를 해도 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뭐 안 해도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유권자들이 찍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단일화를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각 당이 두 당이 다 평가받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안 하고 쭉 간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망할 거예요 거기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싫어서 지지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민주당이 좋은데 민주당에 만족 못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 근데 단일화를 안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된다. 계속 국민의힘한테 넘겨준다 이러면 이제 민주당도 좋은데 좀 불만족해서 조국혁신당 했던 사람은 민주당으로 돌아갈 거고 그냥 민주당 싫어서 조국혁신당 한 사람은 그냥 조국혁신당 찍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국힘당이 또 되는 건 나 정말 못 보겠어 이런 사람은 또 민주당을 찍어요. 이미 우열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은 뭐 내가 금정구 후보면 그냥 사실 어차피 떨어질 건데 단일화 여론조사 해서 지고 다 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가 그냥 인심 한번 쓰고 그래 이번에 본진에서 하슈 이렇게 하고 그냥 모양새 좋게 하고 곡성 영광군수 선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그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든 단일화가 돼서 두 대표가 좀 함께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이기는 모습. 금정구에서 지면 한동훈 대표 쫓겨날 거예요. 그럼요. 바로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금정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바로 한동훈 대표는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안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키예요. 그러니까 금정구청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상의 판단을 가지고 수 있는 여지가 그리고 좀. 이제 조국혁신당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호남에서 뭐 선거운동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뭐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신 경쟁할 수 있는데 호남의 민주당 일당 독재를 얘기하고 이런 부분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경쟁을 하되 좀 그 서로 잘하겠다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 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야, 몰입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니 저는 그거 봐요. 아니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격의 포인트가 국민의힘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그러지 않았으면 영광 좋겠어요. 곡성 두 군데 구수선거인데 영광은 후보들 몇 면을 보면 원래 민주당 하던 분들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 네. 곡성은 원래 민주노동당 쪽에 뿌리를 둔 농민회 하던 분이 하던 거예요. 네. 그 조국혁신당 알겠습니다. 후보가. 그럼 뭐 사실 뭐 그냥 조그만 냄비에 라면 하나 끓이는 선거여가지고 알겠습니다. 라면 좀 퍼져도 별 상관없어. 작가님, 이 파티 길어지는 거 좀 원치 않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몰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아니 몰입하는 좀 정정당당하게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책임감을 갖고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떤 그 관전자 입장으로 남아있지 마시고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은 매불쇼 출연으로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리더가 B급이면 참모는 C급이고 그 C급 참모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정권의 민낯을 가감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 인사권마저 작동하지 않는 권력 공백 속에서 김건희와 모피아, 뉴라이트 세 세력이 국정을 나눠먹고 있다는 분석, 결코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가 경고했습니다. 저수지에서 대중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올 때 민심은 뒤집힌다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 모두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를 알리자 였습니다.